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낙동강 하구에는 물밑에서 잠자던 모래등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얼핏 보면 이 척박한 모래밭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닫혔던 구멍들이 열리면서 모래등은 이내 생명력으로 가득 덮인다. 낙동강 하구 모래등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 염랑개다. 강 하구는 바닷물이 들고 빠지면서 염분이나 수온이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지만 개들은 모래구멍 속에서 이런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정신없이 모래를 퍼먹고 있는 염랑개. 진짜 모래를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텐데 모래 속에 무엇을 이토록 열심히 먹어대는 것일까? 모래벌 표면에는 유기물이 많고 햇빛이 잘 들어 미세 조류들이 모여든다. 이처럼 낙동강 하구는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영양물질과 미세 조류들이 쌓여 있고 모래벌이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 염랑개에게는 모래벌 전체가 잘 차려놓은 진수성찬인 셈이다. 음식이 많으면 입도 불어나는 법. 자연히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염랑개들의 싸움이 잦아진다. 그러나 이 싸움은 크기를 재보는 정도로 점잖게 끝난다. 한 번 잡은 암컷은 절대 남에게 줄 수 없는 일. 밀물대를 대비한 집수리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그런데 개들 한 옆으로 움직이는 모래덩어리들이 있다. 이놈들은 민챙이들인데 모래를 뒤집어 쓰고 다녀 천적들의 눈을 피한다. 물속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이 지렁이같이 생긴 것은 무엇일까? 손이 닿자 금방 숨어버리는 통에 잡기가 쉽지 않다.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하고 삽으로 30cm가량을 파보았다. 땅속에는 길다란 나무 뿌리 같은 것이 이어진다.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데 결국 삽에 걸려 나온 것은 빗조개. 모래벌 깊숙이 숨은 채 수관만을 밖으로 내밀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싹 훑어낸다. 이렇게 조개와 개들이 모래벌 표면에 쌓인 부영양 물질을 먹어치우는 것은 모래벌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셈이다. 또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서 모래벌 저 아래까지 산소를 공급해준다. 모래벌은 먹이와 삶터를 제공하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는 모래벌이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 하구는 서해안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이런 상부상조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한 곳에서 잡은 조개만도 대여섯 가지. 그중 맛조개는 그 모양만큼이나 잡는 방법도 독특하다. 호미로 파서 달걀 모양의 구멍이 보이면 맛살이라는 꼬챙이로 찍어내면 된다. 맛살의 끝은 화살촉처럼 생겨서 맛조개가 꼼짝없이 걸려 나오게 돼 있다. 그렇다고 조개가 날 잡아가라 하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하구의 생물들도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해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키워왔다. 먼저 주위 환경에 맞춘 포호색으로 몸을 위장한 뒤에 구멍 주위에서만 서성거리다가 무언가 나타나면 얼른 구멍 속으로 숨어버린다. 개들의 생활이 구멍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먹이의 정신이 팔려 구멍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면 모래 속이라도 숨어야 한다. 개들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사람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50m 정도 형망을 끌어보니 잡힌 개만도 40여 마리나 된다. 낙동강 하구에는 형망 같은 불법 저인망 말고도 여러 가지 불법 어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어로는 물밑 모든 생물들을 남김없이 쓸어간다. 잡을 필요도 없는 생물들이 휩쓸려 나와 시련을 당한다. 빽빽히 늘어선 정치망은 낙동강 하구 불법 어로의 대표격이다. 불법 정치망은 대부분 산란을 위해 낙동강 하구를 찾는 물고기들까지 잡아들여 어족의 씨를 말린다.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조개나 물고기의 수가 계속 줄어드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고 살 만큼의 양을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낙동강 하구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 이들이 없는 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낼 것인가? 낙동강 삼각주는 양산천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물금 부근에서 낙동강 하구로 넓게 펼쳐져 있는 한국 최대의 삼각주다. 지형상으로는 동쪽의 금정산맥과 서쪽의 신어산맥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인 탓에 세 개의 다른 삼각주와는 달리 강을 따라 길게 뻗은 모양이다. 낙동강 삼각주의 토양은 만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 낙동강이 운반해온 평균 60m 이상의 두터운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40m 이상 내려가면 풍화를 받지 않은 거친 자갈들로 이루어진 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갈들은 일반적으로 강의 중류에서 퇴적되는 것들이다.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 빙하기 말기에 낙동강은 대마도를 강 하구로 하는 거대한 하천이었고 지금의 삼각주 지역은 강 중류의 자갈들이 퇴적되었다. 빙하기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약 4,100년 전에는 현재의 물금 지역이 낙동강의 하구로 변하게 된다. 이후 낙동강 삼각주 지역은 항구로서 어장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중요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그 후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면서 모래등들이 생기고 원래 있던 작은 섬들과 연결되면서 지금의 대저도, 명호도와 같은 거대한 삼각주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모래등들의 발달과 합성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백합등 아래에는 근래 들어 생긴 도요등, 다대등과 같은 모래등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합성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앞부분에 조그마한 모래톱은 낙동강 하구뚝의 건설 후에 새롭게 생긴 이 도요등에 또 새롭게 생기는 조그마한 모래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각주 말단에 있어서 해안선하고 평행해가지고 이와 같은 모래톱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모래톱들이 도요등과 합성하게 되면 또 더 큰 모래톱이 되고, 그러게 되면 하중도가 되면서 얼숙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그러한 모래톱으로 등장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삼각주가 계속해서 얼숙도와 같은, 또는 명지라든지 신호도 마찬가지로 큰 하나의 모래톱으로 하중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앞바다로 전진해 가면서 거대한 규모로 발달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지적과 항측계의 자료를 보면 1987년 하구원 완공 이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을숙도는 홍티마을 앞까지 길게 꼬리를 달고 있고, 나무싯등 아래에는 다른 모래등의 모습은 없다. 1987년 하구원 완공 이후 준설로 인해 을숙도는 허리가 잘려 두 개로 나뉘었고, 새 등이 진우도 쪽으로 발달해 있으며 나무싯등 아래 새로운 등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내비친다. 1993년 이후에는 이 새 모래등들이 완전히 모습을 갖추고 있고, 아래쪽 을숙도와 대마등 주위가 점점 육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모래등은 황량한 사막을 연상시킨다. 모래등이 안정되면서 식물들도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수송나물이 상륙한 뒤로 좀보리 사초, 우산 잔디들이 집단을 이루며 뿌리를 내린다. 이들은 땅속 줄기로 땅속 깊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토양의 안정을 가속화시킨다.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것이 갈대다. 갈대는 촘촘한 땅속 줄기로 숲을 이루면서 모래등 식생을 마무리 짓는다. 우리가 낙동강 이 삼각주는 그 최후에 나타나는 식물 군락이 뭔가 바로 갈대입니다. 염분이라는 그런 독특한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나무들은 거의 지금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갈대가 계속 세력이 이제 더 확장될 거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불안정한 사구도 앞으로는 이제 그 갈대가 훨씬 더 이제 차지하는 세력이 이제 면적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삼각주에서는 갈대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극상이라고 그러죠. 극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생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후에 나타나는 안정된 식물 군락,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 등 백합 등은 이미 갈대로 뒤덮여 완전히 안정된 상태고, 새 등은 갈대가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낙동강 최남단의 새 등. 인간이 버린 문명의 쓰레기들이 파도에 의해 새등 해변으로 기어오른다. 마치 초현실주의 그림 같은 해변의 여름 햇살 아래 작은 생명들이 익어간다. 새등은 쇠제비 갈매기의 번식지로 유명하다. 쇠제비 갈매기는 둥지를 들지 않고 따뜻한 모래 속에 가지런히 3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쇠제비 갈매기의 알들은 보호색을 띠고 있어 모래와 구별하기 어렵다.
새등에는 풀과 모래 외엔 별다른 지형물이 없어 곳곳에 박혀있는 자기 알을 가려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미들은 신통하게도 그 중에서 자기 알들을 가려낸다. 알의 무늬를 보고 찾는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무늬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새등 한 귀퉁이 우산잔디 속에서 다른 형제보다 먼저 깨어난 새끼 한 마리가 어미를 부르고 있다. 새제비 갈매기는 태어난 지 서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어미의 울음을 식별해낸다. 둥지를 침입당한 어미들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에게 자기들만이 아는 말로 경고를 보낸다. 새제비 갈매기, 약간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우리가 쓰는 우표 속에도 등장하는 흔한 여름철 새다. 과거에는 낙동강 하구에서 약 1000쌍까지 번식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새등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나는 새제비 갈매기의 뛰어난 비행 실력은 먹이잡이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새제비 갈매기 간의 우열은 둥지 자리에서 잘 나타나는데 영특한 쪽은 내륙 안쪽 사초 사이의 둥지를 틀고 머리가 나쁜 쪽은 해변 가까이에 있어 파도에 휩쓸려 나가기 일쑤다. 이렇게 해변에 가까운 알들은 잘 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특한 쪽의 유전자만 후손에 전달되게 된다. 일종의 자연 선택인 것이다. 조그만 잡초 한 포기를 바람막이 삼아 그 그늘에 숨어있는 새끼 한 마리. 태어난 새끼들은 한 마리씩 분산돼 숨어서 자라 생존율을 높인다. 새제비 갈매기의 번식기인 6, 7월에는 알에서부터 다 자란 새끼까지 다양한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거의 다 자란 새끼들은 머리털이 점점 까맣게 자라 같은 종임을 표시하고 무리지어 날며 가을철 이동을 준비한다. 새제비 갈매기와 더불어 이곳 새등에서 번식하는 종류로는 흰 물대새가 있다. 이 흰 물대새의 어미는 둥지에 접근한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 날지 못하는 좋은 먹잇감인 양 다친 척하며 소란을 떤다. 사방이 탁 트인 모래 등에서 번식을 하는 탓에 오랜 세월을 거쳐 키워온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다. 새제비 갈매기와 흰 물대새의 새끼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 월동지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이곳 새등을 찾아와 바람 부는 새등 곳곳에 생명을 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갈대하면 의뢰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떠올린다. 누가 가꾸지 않아도 매년 무성히 자라나는 갈대숲. 갈대숲은 그 품에서 많은 새들을 길러내는데 이 새들은 갈대의 해충을 잡아먹어 보답을 한다. 이곳에서도 자연이 만들어낸 상부상조의 시스템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을숙도에는 갈대숲과 함께 물이 가까이 있어 물새, 산새 가리지 않고 많은 종류의 새들이 모여든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오리 종류는 단 두 가지로 원앙과 이 흰뺨 검둥오리가 그것이다. 어미의 곁에 올망졸망 모여있는 이 9마리의 새끼들은 알에서 깨어난 지 이제 막 일주일 정도 되었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법. 새끼를 9마리나 달고 다니는 어미 오리는 잠시도 한눈 팔 여유가 없다.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급히 갈대밭 그늘 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러나 흰뺨 검둥오리 가족이 숨을 갈대밭도 이제 머지않아 사라질 운명이다. 이곳은 강바닥의 준설토 적지장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을숙도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고 또 분뇨 처리선의 정박지로 쓰일 만큼 사람들의 냉대를 받아왔다. 거기다 곳곳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밭들이 늘어나면서 을숙도 갈대숲의 영화는 옛일이 돼버렸다. 쇠물딱이 을숙도 밭 사이를 거닐어 보지만 먹이 찾기가 쉽지 않다. 사실 쇠물딱은 선악동강이나 평강천 같은 하구원 북쪽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때 정력제로 알려진 뜸부기와 닮아 대신 수입돼 사육되기도 했던 쇠물딱. 자신을 빼닮아 까만 털이 송송한 새끼들을 먹이느라 암수가 분주하다. 쇠물딱은 한 번에 8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관찰되는 새끼는 2~3마리가 고작이다. 환경 악화로 인해 부화율이 낮아진 탓일 것이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힘을 기르게 하지만 자기 새끼가 아닌 경우엔 먹이는커녕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혼을 낸다. 쇠물딱은 태어난 지 약 2달이 되면서 자립을 하게 되고 날개에 힘도 붙여 가을에 이동을 준비한다. 새끼들이 자립을 하는 때가 돼서야 아들, 딸 다 출가시킨 부모의 마음처럼 제법 여유를 부릴 수 있다. 이 새는 행여나 발이라도 젖을까 걱정인지 타잔처럼 풀들을 붙잡고 걸어다닌다. 해오라기는 보통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지만
이 덤불 해오라기는 갈대밭에 갈대잎을 엮어 둥지를 튼다. 알이 식을까 싶어 연신 가슴깃으로 덮어주지만 낙동강 하구의 다른 새들이 모두 그렇듯 이 알들이 전부 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낙동강의 또 다른 주인 논병아리. 논병아리는 주로 잠수를 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붕어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한 번에 산란되는 논병아리의 알은 6개 정도. 하지만 한두 마리 정도만이 살아남는다. 최악의 수질로 정평이 나 있는 서낙동강에서 논병아리가 살아남기란 그렇게 힘든 것이다. 낙동강 하구는 대동수문에서 서낙동강과 본류로 나뉘어지는데 서낙동강은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으로 앞뒤가 꽉 막힌 호수로 변했다. 이제는 농업용수도 정수를 해야 할 만큼 수질이 악화됐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은 매년 여름 그 정도를 더해가는데 올해는 서낙동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의 전 지역이 녹조 현상에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강 바닥까지 두껍게 층을 이루는 이 녹조 현상은 사실 남조류의 이상화하다 현상이다. 낙동강에서 93년도부터 지금 거의 그 여름에 이제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남조류입니다. 남조 현상인데 주로 그 암모니아나 인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암모니아나 인의 그는 대개 어디서 흐르느냐? 대개 생활 오수라든가 하수가 되겠죠. 그런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니까 강의 바닥에 있는 그 저질 퇴적층, 이것이 지금 이제 그 87년도 하구뚝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이제 그 낙동강 중류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두껍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용출돼 나오는 그런 암모니아나 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수가 유입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구뚝이 87년도 그 건설이 되고 나서 93년도에 이제 처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 한 6, 7년 동안은 그 남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93년도 이후로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차적으로 그런 거 오수 이외에 원인이 되는 거는 그 강바닥에 있는 저질 퇴적층에서 용출되는 암모니아 인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오염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회복하자면 그 몇 배의, 아니 몇십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낙동강 삼각주의 생명들은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삼각주의 초여름이 오면 개들의 짝짓기 춤이 갯벌을 수놓는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손톱만한 크기의 넓적 홍게. 하지만 짝짓기철이 되면 하얀 집게발을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한껏 과시한다. 이 춤이 크고 정확해야만 제 짝이 찾아오는 것이다. 모래보다 점토질이 많은 뻘에는 넓적 홍게와 함께 칠개가 많이 산다. 뻘을 떠먹는 칠개들은 암수에 따라 그 먹는 모습도 제각각이다.
유난히 길게 뻗은 칠개의 눈은 물속에 숨어 눈만 내밀고 잔망경처럼 주위를 살피는 데 적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칠개의 짝짓기 춤은 온몸을 으쓱 들어올리는 식인데 이 칠개는 마치 만세를 위치는 것과 같다. 이른바 만세칠개.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종이다. 갯벌을 이루는 뻘과 모래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종의 개들이 살게 되는데 물이 잘 들지 않는 모래 등 위쪽은 탈랑개의 세상이다. 영어로는 고스트 클랩.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다고 해서 의령개라고 부른다. 탈랑개는 보통 혼자서 살아가는데 백갑 등에서 탈랑개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 구멍에서 재빨리 모래를 퍼던지고 집을 마무리하는 기술도 아주 능숙하다. 몸을 번쩍 들어 땅을 두드리는 짝짓기 춤은 리듬을 타며 경쾌하게 움직인다. 낙동강 삼각주의 갈대숲은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정글과도 같은 곳이다. 이 갈대숲 정글의 주인은 말똥개와 방개다. 말똥개는 털이 숭숭 나 있고 위협적인 집 개발을 앞세우고 다니기에 그 모습이 꼭 산적 같다. 갈대숲의 개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낮에는 그 먹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다. 말똥개를 잡아 윗속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현미경에 잡힌 것은 뭔지 모를 식물 부스러기들. 이 식물은 무엇일까? 낮 동안 구멍 깊숙이 숨어 지내는 갈대숲 개들의 진면목을 보려면 밤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웃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 옛날에는 흔한 풍경이었다고 하는 횃불 개잡이를 재현해 보기로 했다. 들쑥도 갈대밭을 뒤진 지 10여 분. 보이라는 개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쥐 한 마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갈대밭에서만 산다는 이 맷밭쥐는 크기가 새끼손가락만 하다. 카메라를 부르는 표정엔 옛날 개잡이를 하던 시절의 즐거움이 묻어있다. 이제까지 갈대를 직접 먹는 생물은 조사된 바 없지만 개들이 갈대를 타고 올라 갈대를 뜯어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니까 말똥개의 위장 속에 있던 식물은 바로 갈대였던 것이다. 갈대밭은 개들의 집인 동시에 훌륭한 먹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잡힌 갈대밭 개들이 게장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게장이라 하면 뭐니 해도 참게가 제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던 참게는 이젠 시장에서도 구경하기 힘들고 어쩌다 나오면 한 마리에 2, 3만 원을 호가하는 귀하신 몸이 됐다. 낙동강을 비롯한 남해안의 강가에 사는 참게는 동남 참게란 종으로 낙동강에서 자연산 참게를 보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고 전국에서 섬진강 정도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참게가 섬진강에 생존해 있는 것은 아직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강이기 때문에 참게가 지금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양제철 이 뚝강게로 공업용수가 강양제철에 지금 현재 공용수를 쓰고 있는 그 뚝을 막고 있습니다. 그 뚝강게로 실제 고기가 섬진강에 자랄 수 있는 고기가 못 올라가지고 현재 뭉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1995년 12월 섬진강에 둑이 만들어졌다. 이 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로 가는 참게를 비롯한 회유성 물고기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이 자랑하는 제첩도 강물이 막히면서 제첩 종패가 일지 않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것은 비단 섬진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낙동강 하구원은 1987년 11월에 완공됐다. 하구원이 완공되면 식수원이 확보되고 농공업용수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으며 다리가 생기면서 교통이 원활해지리라 믿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낙동강 하구원은 그 건설 당시의 목적을 이루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낙동강 하구는 하구원으로 호수화되면서 4급수 이하의 먹지도 못하는 썩은 물이 되어버렸다. 여름철에는 녹조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겨울 갈수기는 수질이 더 악화되면서 부산시가 대체 상수원 개발을 계획할 만큼 식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식수 사정만 나빠진 것이 아니다. 강서구청에서는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농업용수 전용 정수장 설치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농사짓는 물도 정수를 해야 할 만큼 수질이 나빠진 것이다. 더욱이 하구원 완공 이후 하구원 상부가 호수화돼 안개가 자주 발생하면서 햇빛을 차단, 농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동강 하류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쓰는 업체는 1996년 단 5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식수 및 농공업용수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구원 다리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은 하구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통을 위해서라면 다리를 놓으면 되는 것이지
강물까지 막아 생태계를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하구원 수문은 강물의 수유에 따라 개폐시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의 특성을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썰물시에만 수문이 열리는 탓에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생물들이 살기에 적당한 염도를 갖춘 기수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다. 하구원 위는 강물이 고인 호수로 하구원 아래는 짠물만 들고 빠지는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구원으로 인해 강물의 영향력이 차단되면서 바다의 파도에 의해 퇴적된 모래 등의 증가는 생태계의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서야 낙동강의 더러운 물속에도 생명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어 떠오를 아무 생명도 없는 미래의 낙동강일 것이다. 낙동강 삼각주의 미래는 우리 삶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